어떤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조금씩 저축하고 은퇴 이후를 대비해 소중히 모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반면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지금도 벅찬데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자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누구의 삶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마주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노후는 안녕합니다. 2023년 12월 한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66세 이상 노인은 단 11.3%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 중 9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39.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마루 병든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인들, 고정 수입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어르신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조용히 끼니를 걸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의료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만약 젊었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에 한 번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 너무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과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코 실제로 70대 인생 선배님들이 후회했던 4가지 소비 습관 결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소중한 지혜가 되어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는 방식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조사비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하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생존한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결혼 시기 축의금은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장례식의 부의금은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 장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주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소중한 문화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축의금과 부의금은 인간관계를 재는 척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서로 간의 마음을 갇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냈더니 그것밖에 안 된다는 핀잔을 들으며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축하의 마음을 담았음에도 금액만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축의 부의금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오랜 관습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를 바라보는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정조사비로 평균 144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매달 정조사비로만 30만 원 정도를 미리 빼놓는다고 하십니다. 오랜 인맥, 넓은 친척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고정 수입이 없거나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을 담아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내고 있는가? 정말 축하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 속에서 억지로 내는 돈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도 왜곡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진심 어린 날, 따뜻한 손잡음, 함께 있어주는 시간. 때로는 그것이 돈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정조사비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소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휘둘려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였던 순간들, 수익보다 감정이 끌려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일, 자녀를 사랑한 다음에 너무 많은 재산을 넘겨진 후의 허전함,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험에 소홀했던 지난달. 이 모든 것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회 중 두 번째 감정적인 소비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진짜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면 정조사비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땐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니 그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중 하나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 이후엔 이 돈이 매달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정조사비라는 게 한 번, 두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고 쌓이면 결코 적지 않은 큰 돈이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내는 돈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르신 직원 자녀의 결혼 소식이 가끔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축의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그분 자녀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전 결혼 계획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받을 일이 없는 돈을 계속 내는 셈이죠.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꼭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경조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정조사는 과감히 가지 않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 혹은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옛 친구의 정조사까지 일일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정조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 축하하고 애도하는 것인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때문에 오래된 모임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퇴직을 앞두고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퇴직 이후의 삶에 집중하고자 하며 정조사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 결혼식과 같은 인생의 큰 행사에서 부모의 체면이나 덕식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숨은 웨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르는 결혼식. 사실 이런 방식도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엔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엔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남의 눈보다 내 성편에 맞는 선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경조사비를 얼마나 냈는데 우리 자식에게 일이 생겼을 때 그만큼 안 돌려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든 10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돌려받으면 허탈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이런 식의 손익 계산서처럼 따져야 할까요? 사람은 결국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계산하며 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조금은 손해보며 느슨하게 살아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 조문객이 거의 없으면 왠지 슬플 것 같긴 해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정확히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감정이 휘둘려 지출하게 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외로움을 소비로 달래려 할까요? 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충동적으로 사게 될까요? 그 속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과 위로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잔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을 싫어하며 정조사에 참석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면 그것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런 삶은 분명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 꼭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멈춰서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외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경문안. 우리는 오랫동안 경문안을 하나의 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 경문에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한 번쯤 그 정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린 채 경문안에 와서 오히려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중환자의 모습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환자 본인도 이런 몰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모습, 수척한 얼굴, 초췌한 몸.
그건 어쩌면 가족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문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경문안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 맞는가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직접 가야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경문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꼭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따뜻한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를 내야 하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줬으니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더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결혼식 식대가 오르면서 축의금도 기본이 10만 원 이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몇 번, 1년에 수십 번. 이렇게 계속되면 그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가다 시간, 체력, 마음의 여유까지 점점 소모되다 보면 그 관계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야 한다는 단박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자리라면 꼭 가야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 굳이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자리라면 정중히 마음만 전하고 쉬엄가도 괜찮습니다. 한 통의 문자, 한마디의 안부 전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대상 은행 직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 은행 직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은행 직원이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을 설명 없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상의 말도 없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한 직원. 한 노인분은 단순히 은행에 가서 정지예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요즘 누가 정지예금 하나요?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절대 손해 안 봐요. 라고 말하며 다른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분은 직원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집에 와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요. 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읽고, 묻고, 확인하세요. 은행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 돈을 지키는 책임은 결국 내 몫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약관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명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확인하세요. 은행이 고객에게 추천한 상품은 결국 고객에게만 손해 위험이 있고 은행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품은 다음날 해지가 가능해서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약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눈치를 주거나 다들 가입하셨어요 라는 말로 서두르기 하더라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만약 질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아니라 그 직원의 실적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정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행 직원이니까 안전하겠지. 그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혹은 위에서 내려온 압박 때문에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곤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조 뒤에는 때로 상층부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실적 위주의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할 때라도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은 갖추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힘은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투자가 위험한 것입니다.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투자.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한 후에 결정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좋다더라, 이익이 크다더라는 말에 휘둘려 가입하게 된다면 그 결말은 정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사람 결투입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지식 없이 누군가의 권유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언제든 나를 위험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든 사전에 공부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모른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은행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그는 결코 여러분의 손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소비 습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사치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후회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 있는 일입니다.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젠 나를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려는 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새 차를 뽑거나 값비싼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그런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비를 반복할 때입니다. 고급 자동차, 명품 브랜드,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퇴직금은 금방 익숙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남의 집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상은 남의 시선이 아니다.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시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사고 싶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한 번쯤 멈춰 서서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대표적인 과시 소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바꾸면 마음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 지출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급차를 소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유지 비용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78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 등을 대충 계산해봐도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매달 빠져나가게 됩니다. 명품 소비는 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사려던 것이 그 명품에 어울리는 옷과 가방, 신발, 또 다른 명품들을 사고 싶어집니다.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소비. 그것이 명품 소비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남들이 보기엔 명품이 아니어도 심지어 진짜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건 나에게는 진짜 명품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꼭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이라면 그게 얼마짜리이든 간에 그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가끔은 그런 것에 돈을 조금 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소비입니다. 예를 들면 고급 자동차, 고가의 명품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소비는 특히 노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이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에는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고급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 병원비를 대신 늦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남는 건 혼자뿐일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하나둘씩 명품을 들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는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싶다는 이유가 별투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별투라면 그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 후 후회를 하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은퇴 후 진짜로 이런 소비가 필요할까요? 은퇴 후에는 사실 차를 타고 다닐 일도 많지 않고 명품을 차려입고 외출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생에서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만 갖고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꼭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난 뒤 남겨지는 부모의 후회와 고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과연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잊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어요?